안녕하세요. 어, 5주 만에 전자책 출간하기 오늘 첫 번째 시간으로 주제, 콘셉트, 목차 정하기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5주 동안 제가 설명드릴 것은 첫 번째 주제 콘셉트 목차 정하기, 두 번째는 150년 전통 하버드 글쓰기 에세이 쓰기, 세 번째는 글쓰기 들어가는 말, 맺은 말, 또 네 번째는 책 쓰기 비법 10가지, 그리고 미리 캔버스로 표지 디자인하기, 다섯 번째는 뉴페이퍼의 전자책 등록, 온라인 서점 판매까지 하겠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저번에 한번 개론적으로 드렸는데 오늘부터는 좀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전자책이 좋은 이유는 언제 어디서나 컴퓨터만 있으면 기획, 디자인, 출판 등록, 홍보까지 할 수 있습니다. 무자본으로 혼자 할 수 있습니다. 뉴페이퍼의 전자책 등록의 장점은 개인이 낼 수 있습니다. 사업자가 없어도 됩니다. 등록을 쉽게 할 수 있습니다. 또 원고가 본문이 50페이지 이상이면 됩니다. 사실 20페이지 이상도 되지만 너무 좀 수준이 떨어져서 50페이지 이상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표지 템플릿도 제공합니다. 표지 템플릿을 제공하지만 우리가 미리 캔버스로 만들어서 하면 훨씬 더 퀄리티 높게 만들 수 있습니다. 출간 비용이 들지 않습니다. ISBN 등록 비용 1,000원만 듭니다. 그리고 판매가의 60에서 70%가 인쇄로 들어옵니다. 우리가 보통 어, 출판사에 원고를 투고해서 책을 내면은 인쇄가 6에서 한 9%, 아주 유명한 이지성 작가나 이런 분들에게는 10%까지 드린다고 해요. 근데 보통 사람에게는 7에서 8% 정도 준다고 합니다. 그리고 자비 출판으로 했을 때도 30% 정도 줍니다. 왜냐하면 출판사에서 그것을 택배를 보내고 또 보관료도 내야 되고 하기 때문에 비용이 들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전자책으로 유페이퍼에 등록하면 6, 70% 정도의 인쇄가 들어옵니다. 그리고 저자가 원하는 때 언제든지 등록 출간할 수 있습니다. 등록 후 여기 자연적으로 연계되어서 교보문고, 알라딘, 예스24, 또 밀리의 서재 등 여러 군데 우리가 나중에 보면은 체크하면 되거든요. 그쪽에 다 유통을 할 수 있습니다. 네, 이제 주제 콘셉트 정하기, 목차 쓰기에 대해서 처음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책은 세상과 소통하는 창구입니다. 책은 저자와 독자가 만나는 길이고 불특정 다수에게 자신이 하고 싶은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독자는 수많은 이야기 중에서 자신이 만나고 싶은 저자를 선택합니다. 저자는 어떤 주제로 세상과 소통할까를 정합니다. 주제를 정하지 않고 글을 쓰면 목적지 없는 배와 같습니다. 음. 네. 이렇게 어, 우리가 책을 쓸 때는 저자가 쓰고 싶은 책이 있고 독자들이 읽고 싶은 책이 있습니다. 네, 가족과 지인에게만 드리고 싶은 책도 있습니다. 그러나 책은 소통입니다. 그래서 나의 글을 통해서 나 자신에게 치유와 성장을 주고 또 누군가에게 힘, 도움, 따스함을 주고 또 그에게 행동을 하게 합니다. 주제 정할 때는 나를 위주로 생각하면 되고, 콘셉트를 정할 때는 독자를 위주로 생각하면 됩니다. 우선 내 스스로를 봤을 때 어떤 콤플렉스가 있는지, 어떻게 극복했는지, 또 어떤 점이 자신이 있는지, 또 직업이 무엇인지, 또 여행한 곳 중에 기억에 남는 것, 들려주고 싶은 여행담, 또 특이한 경험, 독특한 취미생활, 좋아하는 음식, 일상, 기타 등등 우리 주변에 우리 눈에 보이는 모든 것들, 내가 경험하는 모든 것들이 다 주제가 될 수 있고 소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콘셉트를 정할 때는 나의 독자가 누구인지, 또 그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그들을 위해 줄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또 내가 해줄 수 있는 것을 한 줄로 요약했을 때 이렇게 콘셉트를 정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것을 구성할 때 제가 드린 목차 작성 시트가 있습니다. 거기에 제목이나 주제를 정해보고 그다음 그 컨셉은 뭘로 할 것인지 주요 키워드를 적어보면서 정하시면 됩니다. 팔리는 책, 잘 팔리는 책들의 제목을 보면 일상적인 것이 정말 많습니다. 여기 보면 왕초보를 위한 일본 여행 족보, 이직 노하우, 직장인 부수입 만드는 법, 죽고 싶지만 떡볶이는 먹고 싶어, 챗 GPT 시작하기, 오티움. 이렇게 제가 이게 좀 베스트셀러에 오른 것 중에서 이렇게 제목을 적어 봤는데요. 이것을 보면은
특별한 전문가나 또 특별한 뭐 유명인이 아니어도 적을 수 있는 그런 것들입니다. 이게 우리가 일반인으로서 또 자기 직장에서의 생활 또는 자기가 전공한 분야 뭐 그런 것으로도 충분히 적을 수 있습니다. 아니면 또 자기의 일상생활에서 적을 수 있습니다. 여기 보면 이 금속세공업자가 보석을 만들고 있는 이것을 적으셔도 되고, 요리를 만드는 것, 또 여행 간 것, 또 목공예, 이 실제로 오티움에서는 제가 한 2년 전에 읽었는데요. 어떤 정신과 의사셨는데 취미 생활에 대해서 적었습니다. 또 자기 치료한 환자 중에서 이렇게 해도 안 낫고 저렇게 해서도 안 나았는데, 이분이 어느 날 한 2년 후쯤에 어느 장소에서 봤는데 아주 활기차게 변해 있었습니다. 그게 무엇을 했냐고 물었더니 그동안 목공예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이분이 적었더라고요. 이렇게 여러분들도 자신이 하고 있는 일, 심지어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적을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 주변에서 일상에서 일어나는 일도 괜찮습니다. 이렇게 내가 조금 알고 있는 지식이나 정보도 글을 쓰면 다른 사람에게 도움이 됩니다. 삶의 모든 부분이 주제가 됩니다. 이렇게 우리가 주제와 콘셉트를 정할 때 끌리는 책 쓰기, 또 어떤 책에서 본 내용인데요. 결국은 제가 앞에서 설명한 것과 같습니다. 나의 입장에서 또 독자의 입장에서 그 두 개를 조합해서 내가 독자에게 뭔가를 주려고 해도 내가 하고 있는 걸 줘야 되잖아요. 하지 못하는 걸 줄 수는 없으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줄 수 있는 것과 독자의 니즈가 예, 같이 교집합이 된 곳. 이것이 우리의 주제가 됩니다. 내가 줄 수 있는 것을 먼저 생각한다면 내가 가장 잘하는 것, 나의 강점, 내가 줄 수 있는 해결책, 아니면 나의 경험, 또 나의 지식으로 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독자의 니즈는 독자의 관심, 독자의 필요, 사람들이 해결하고 싶은 것. 이렇게 요즘은 우리 왜 요리를 하려고 해도 그냥 머릿속에 떠오르는 거 할 때도 있지만, 손님이 온다거나 하면 바로 블로그나 유튜브를 찾아봅니다. 저도 그런 경우가 많은데요. 이렇게 책을 보기도 하죠. 이렇게 여러분들도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으로 조그마한 것도 괜찮습니다. 초보가 왕초보에게 가르쳐 준다는 생각으로 아주 쉽게, 거창하게 어렵게 쓴다는 생각하지 마시고 입문자에게 보여준다는 생각으로 쓰시면 됩니다. 자, 이거 저번에 한번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제 앞에 이 독자의 니즈에 따라서 제가 적어본 것입니다. 나의 독자, 현실은 절망적이고 꿈이 없는 사람들, 독자의 니즈는 꿈을 가지고 싶으나 이루어질지 의문 있는 사람들, 저자가 할 수 있는 것은 꿈꾸면 반드시 이루어지는 공식 알려주기. 한 줄 요약하면은 꿈은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면 이루어진다. 저자는 이런 공식을 알려주었습니다. 그 책 안에 지금 당신이 성공한 인생을 살고 있지 못하는 까닭은 당신이 성공을 믿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런 좋은 말을 적어 놓았는데요. 바로 이지성 작가의 꿈꾸는 다락방입니다. 여러분들도 내가 줄 수 있는 것, 또 독자가 필요한 것, 그것을 쉬운 언어로 전달한다면 누구나 쉽게 또 요긴하게 우리가 쓴 글로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 주제는 뭐뭐뭐이다. 정확하게는 안 정해도 되지만, 좀 전에 아까 김상경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나는 어떠한 글을 쓰고 싶습니다 하셨잖아요. 그게 결국은 주제가 됩니다. 뭐 청소년 분야에서도 수많은 세부 분야가 있을 거예요. 그중에서 내가 경험한 것으로 쓰는 거기 때문에 내 경험한 것을 요약해서 적으면 그게 나의 주제가 됩니다. 그 다음, 이제 주제 말고 그 다음 제목이 있습니다. 제가 위에 주제, 콘셉트 정하기, 목차 쓰기, 이것을 1강인데요. 이 콘셉트가 결국은 제목이 됩니다. 주제는 큰 흐름에서 문장을 적었다면, 제목은 다른 사람에게 한 단어로도 확 와닿는, 이제 콘셉트는 책의 색깔입니다. 그렇게 콘셉트를 잘 잡아야 사람들에게도 눈에 띄고, 내가 아무리 좋은 내용을 적어도 사람들에게 눈에 띄지 않으면 읽혀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콘셉트를 잘 잡아야 합니다. 이렇게 처음부터 최종적으로 정하지 않아도 되고, 가제라도 우선 정해 놓습니다. 가제는 우선 진짜 제목은 아니지만,
이런 방향으로 하겠다는 제목입니다. 그렇게 정해 놓고 가능한 한 자신의 주제에 가장 적합한 것으로 정하고 출발합니다. 가제를 잘 잡는 것도 베스트셀러의 지름길이라고 합니다. 저도 아직 제 책이 베스트셀러가 되지 못했지만, 제 책을 낸 거는 한 2년 전이었거든요. 그런데 그동안 또 제가 책을 읽으면서 여러 글쓰기, 책쓰기 강의나 책을 읽으면서 좀 이런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책을 쓸 때는 좀 더, 이런 방향으로 쓸 것 같습니다. 책 살 때 가장 먼저 보는 것이 표지와 제목입니다. 그래서 제목을 잘 정하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것은 그런데 우선 가제만 정하고, 네, 주제와 가제만 정하고 다 적고 나서 제목을 바꾸어도 됩니다. 여기 제목이 적힌 거 이거 본다면 나는 알바로 세상을 배웠다 라는 이 책이 있습니다. 이분은 정말 알바만 했어요. 특별히 잘하는 것도 없고 자신이 뭐 특별히 막 제 나이 같은 경우는 벌써 직장생활 2, 30년 했고 퇴직을 바라보는 사람들도 많고 퇴직한 사람도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오히려 직장생활을 산 것으로 또 적으면 돼요. 그런데 이렇게 아르바이트만 했는데도 이 사람은 또 이것으로 거의 베스트셀러에 올랐다고 합니다. 아르바이트 하면서 배운 인생이 큰 주제를 잡고 적었는데, 그 콘셉트를 이제 아르바이트 하면서 각양각색의 사람들을 만나면서 자신을 발견하고 깨달은 인생 교훈을 들려줄 거다. 이렇게 얘가 이제 정했어요. 그래서 아무도 가르쳐주지 않는 인생 사용 설명서, 이것을 아마 가제로 한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자신이 이제 아르바이트 한 사례를 들면서 또 아르바이트 하다 보면은 약간 진상인 손님도 있잖아요. 그런 것도 느꼈을 것이고 또 자기가 자충우돌, 어, 뭐 처음에 가서 어떻게 인사해야 될지 그런 것도 전혀 모르는데 처음부터 완전 다 배운 것 같더라고요. 저도 읽지 않았지만 또 이런 제목이 있어서 제가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그리고 예시로 또 만약에 내가 플로리스트라면 꽃을 매개로 바쁘고 지친 사람들에게 힐링을 주는 에세이 쓸 수 있습니다. 뭐 꽃 하나씩 매일 하루를 번갈아 가면서 오늘을 장미로 정했다면은 뭐 그 장미꽃을 사가는 사람들, 그 장미꽃 사가는 사람들의 표정과 말로써 그, 그날 있었던 일들, 이런 이야기를 쓸 수 있고요. 또 여행을 통해서 또 삶의 여백을 느끼게 하는 에세이를 적을 수 있고, 또 워킹맘. 제가 인생의 후반전을 시작합니다가 이 워킹맘으로서 정말 힘든 그 인생의 전반전을 끝내고 또 제가 중간에 잠깐 경력 단절된 경우가 있었거든요. 그때 다시 취업할 때 정말 힘들었습니다. 처음에는 거의 대학병원급의 제가 임상병리사였는데 대학병원급의 큰 병원에 다녔는데 자녀가 3명이어서 잠깐 그만두고 다시 취업을 하려니까 큰 병원에서는 아예 안 뽑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좌절을 많이 경험했습니다. 그때 이력서를 한 20통, 한 50통은 적은 것 같아요. 그런데 다 떨어졌습니다. 거의 떨어졌고 결국 간 데는 그 일반 작은 개인 병원이었는데요. 와, 토요일 3시까지 근무하고 정말 힘이 들었습니다. 그때 귀에 이명이 들릴 정도로 힘이 들었고, 어, 제 여유의 시간이 10분도 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집에 돌아오면 또 자녀도 키워야 되고, 또 어머님도 계시고, 정말 힘든 삶을 살았거든요. 그런 것. 근데 그렇게 하면서 제가 좌절하지 않고, 다시 제2의 인생의 후반전을 위해서 이렇게 준비하면서, 그런 분들에게 희망을 주고 꿈을 주기 위해서 제가 그 책을 썼습니다. 모두 한 명 한 명에게 다 그런 이야기가 있을 거예요. 좌절했다가 극복한 이야기, 그것은 우리 어른들에게도 있지만 또 청소년 또는 뭐 청년들에게도 있습니다. 청소년 같은 경우는 완전 뭐 친구 관계 또는 뭐 시험 이런 것 때문에 크게 좌절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특히 시험 때문에 자살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만큼 힘든다는 건데 그런 것도 다 우리의 이런 책의 주제와 컨셉트가 될 수 있습니다. 타깃 정하기. 그 다음에 주제 컨셉트를 정했다면 이제 타겟을 정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타겟을 정하지 않으면 광범위하게 많은 사람들에게 읽히겠다는 목적으로 쓰면은 결국 모두가 안 보게 됩니다. 그 타겟을 조금 명확하게 정해야 내가 글을 쓰면서 주제가 더욱 명확해지고 또 문체도 타깃에 따라 달라집니다. 광범위하게 여러분들 이렇게 하는 것보다 40대 아주머니에게 타깃을 정해서 한다면 그때 뭐
자녀를 키우는 그 입장을 정확하게 막 쓸 수 있고 딱 내 앞에 머리에 그립니다. 40대 아주머니 또는 30대 직장인 또는 20대 아들 이렇게 딱 정해서 하면은 훨씬 진솔하게 다가오고 읽는 사람도 마음에 확실히 더 공감하게 됩니다. 예, 여기 보면 제목에 보면 나는 알바로 세상을 배웠다는 알바생을 타깃으로 했습니다. 그러나 사실 이것을 읽는 사람은 알바생뿐만 아니라 알바를 준비하는 사람들, 또 알바를 마친 사람들, 또는 알바를 했다가 직장을 간 사람들, 또 여러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 그리고 20대 공부에 미쳐라. 이 20대만 보는 것이 아닙니다. 20대는 물론 보겠지만 또 더 많은 공부를 시작하는 사람들이 봅니다. 그리고 50이면 육아가 끝날 줄 알았다. 50, 예, 50, 저도 50대인데요. 제가 50인데 육아가 끝나지 않았습니다. 저도. 세 명을 아직도 케어해야 하는 엄마입니다. 저도 보고 싶습니다. 제가 보진 않았지만 이렇게 제목을 타기를 정해서 하고 또 북유럽 미술관 여행. 이거는 북유럽 여행하는 사람들 미술관만 가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북유럽 가는 사람들도 거기 가서 미술관 한번 가볼까 싶어서 보게 되고 가보지 않아도 미래에 이런 북유럽 쪽에 여행을 계획하거나 그런 사람들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약해지지 마. 여기에 지금 제가 적은 건 대부분 다 베스트셀러였는데요. 약해지지 마도 제가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는데 이분이 95세에 히라카나 카타카나를 배웠습니다. 그 일본 사람이거든요. 그때 글자를 몰라서 이게 거의 시집처럼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글이 짧기 때문에 조금씩밖에 못 쓰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게 그때 23년도에 158만 부 이렇게 우리 보통 책을 내면 1만 부 팔리기도 어렵습니다. 저도 제가 첫 책을 500권을 찍었는데 아직도 다 안 팔렸습니다. 그만큼 제가 제목이나 다음에 다시 낼 때는 제목과 표지와 그런 걸 좀 바꾸려고 하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컨셉을. 이렇게, 어, 이 책을 보면은 마음이 약한 사람 또는, 어, 내가 95세가 이걸 지은 저자를 아니까 내가 100세가 되면 어떤 마음일까? 이런 마음으로도 많이 샀다고 합니다. 그리고 저도 보고 싶던 걸요. 저도, 이렇게 할머니가 되어서 인생을 돌아보면서 어떤 마음일까 싶어서 사고 싶었습니다. 이게, 그리고 아프니까 청춘이다. 이거는 교수님이 이 상처받 자기들의 학생들을 가르쳐 보다가 정말 20대 상처를 많이 받은 그런 학생들을 보고 그 아이들을 위해서 썼다고 합니다. 그런데 아프니까 청춘이다가 거의 베스트셀러, 아니, 몇 주나 베스트셀러였고요. 그 다음에 상처받은 20대뿐만 아니라 청춘인 모든 사람들 또는 요즘 결혼을 늦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노처녀, 노총각 또는 지나온 사람들, 청춘을 지나온 사람들도 보고 그 다음에 이것을 패러디해서 아프니까 중년이다. 이런 책도 있고 뭐 또 다른 제목도 내가 본 걸로 기억합니다. 그러니까 타깃을 정하면 의외의 사람들이 많이 봅니다. 제가 자신이 글을 적으려고 하는 것을 이렇게 좁혀서 타깃을 정해서 하시면 훨씬 이제 문체, 또 주제가 명확해지기 때문에 읽히기 쉬운 책이 됩니다. 그리고 다양한 분야의 사람들의 책들을 보면은 우리가 책을 여러 사람들이 많이 쓸 수 있는데요. 우리는 다 평범한 사람들이잖아요. 물론 유명한 사람들이 계시겠지만 저는 아주 평범합니다. 그래서 원래 이제 여러 과정 속에 있는 사람들이 짓는데 처음에 첫 번째 어려운 인생의 굴곡이 많은 사람들 그 사람들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제가 여기 지금 적진 않았는데 박형근이라고 중퇴 배달부였습니다. 이분이 고등학교 때 중퇴를 하고 짜장면 배달하다가 그 고객에게 욕을 듣고 너무 좀 슬프기도 하고 화가 나서 막 글을 썼습니다. 그래서 고교 중퇴 배달부 연봉 1억 메신저 대다. 이분이 치열하게 책을 읽었어요. 그렇게 중퇴를 하고 힘든 상황에서 책을 많이 읽고 그 다음에 이렇게 책을 냈습니다. 그래서 아주 많이 사게 되었고요. 그다음 뭐 10m만 더 뛰어봐라고 김영식이라고 왜 우리 옛날에 광고 중에서 너무 좋은데 말하기가 어려운데 하면서 막 이렇게 한 거 있잖아요. 천호식품
완전히 밑바닥에서 뭐 10만 원, 몇만 원도 없는 상황에서 사업을 일으켜가지고 크게 성공한 사람입니다. 그런 어려운 인생의 굴곡이 있는 사람이 크게 성공한 이런 사례 진짜 쓸만하잖아요. 그런 사람들 썼거나 아니면 원래 유명한 사람들 김연아라든지 또 뭐 저기 요리 잘하는 사람 있잖아요. 백종원 같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쓰면은 또 완전히 사람들이 많이 삽니다. 그다음에 각 분야의 전문가들 뭐 이제 의사라든지 또는 여러 가지 뭐 공병호 작가라든지 또 대통령의 글쓰기 지은 그 강원국 이런 사람이라든지 아주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지으면 또 사람들이 많이 보게 되는데요. 평범한 사람들 우리가 써도 또 유명해질 수 있습니다. 유명하지 않아도 좋은 책을 쓸 수 있습니다. 이 옆에 제가 책 제목 그림으로 이렇게 냈던 거는 다 유명하지 않았던 사람이 책을 내고 아주 크게 성공한 사례입니다. 우리가 성공하지 않아도 꾸준히 쓰면은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이 이수정 작가는 이 책을 10권 정도 썼다고 해요. 계속 무명으로. 저도 그것 때문에 제일 희망이 있습니다. 10권 정도 쓰다가 이게 뜨면서, 이 꿈꾸는 사랑방이 뜨면서 크게 성공했고, 그 다음에 이 해리포터 작가 여러분들 다 아실 거예요. 이분이 완전히 하루에 커피 한 잔 살 돈이 없어가지고 그 나라에서 주는 그 돈을 받아서 너무 가난해가지고 아기는 낳았는데 일을 못하고 하니까 나라에서 도와주는 돈을 받았는데 하루에 커피 한 잔 살 돈도 없었다고 해요. 왜냐면 뭐 다른 생활비도 써야 되니까 아이에게도 줄 우유가 없어가지고 우유에 물을 타가지고 줬다고 합니다. 너무 울면서 그렇게 했다고요. 돈이 없으니까. 그런 상황에서도 아기를 데리고 혼자 키웠는데 남편은 이제 너무 말하면 너무 길어지니까 헤어졌습니다. 그래서 혼자 아기를 키우면서 아기 데리고 커피숍에 가서 커피 한 잔 살 수 있으면 커피숍에 가서 글을 계속 적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훌륭한 이제 전 세계 베스트셀러가 되는 해리포터를 지었습니다. 약해지지 마도 물론 그렇고요. 또 여기 다 평범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분들 다 평범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렇게 평범한 사람들이 이제 어떻게 적는지 한번 주제 컨셉트 정해서 쓰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직장인일 때 인생 2막을 준비해서 자신의 이름으로 쓴 책을 쓰고 강령, 컬럼 기고, 코칭, 컨설턴트 등 새로운 파이프라인을 만들어 나갈 수 있습니다. 자신의 업무 노하우, 직장 생활하면서 남다른 취미 생활, 또 직장에서의 나만의 인간관계법, 직장과 일상 사이의 이야기, 또 지나온 치열한 일터를 돌아보며 느낀 점, 또 이런 참고 도서도 한번 적어봤습니다. 뭐 지금 알고 있는 걸 30에도 알았더라면 청춘, 거침없이 달려라, 관점을 디자인하라, 10년차 직장인, 사표 대신 책을 써라, 나는 4시간만 일한다. 뭐 이 직장에 관련된 책도 많더라고요. 그래서 직장인이면 또는 은퇴자라면 자신이 쓰고 싶은 분야의 책들이 많이 나와 있으니까 그 책을 보면서 거기에 목차들을 보면은 대충 내가 어느 쪽으로 써야 되겠다는 그 길라잡이가 됩니다. 그 목차들을 보면서 참고하시면 좋습니다. 그렇게 해서 나의 언어로 바꾸면 되거든요. 어떤 분이 내려놓음이란 책을 지었는데 그것을 또 어, 뭐 그 책으로 세 권인가 네 권인가 비슷한 제목이 나왔어요. 더 내려놓음 그분이 쓰셨고 그 다음에 또 어, 뭐지? 아무튼 비슷하게 비슷하게 비슷한 책들을 보면서 그 제목들 또는 안에 소제목들을 보면서 자신의 컨셉을 잡아가시면 그래도 좀 더 성공적인 목차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또 글도 쓸 수 있습니다. 또 사업가라면 사업하면서 경험한 감격, 포부, 실패, 성공담 이런 것을 사업을 꿈꾸거나 시작하는 사람들에게 이런 것을 쓴다면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뭐 사업을 하게 된 계기, 위기에 대처하는 자세, 3년을 넘기는 법. 사업가가 보통은 3년을 잘 넘기지 못하고 폐업한다고 해요. 그래서 그런 실패 경험, 성공 경험 이런 것을 쓰셔도 너무 좋습니다. 그 김영환의 죽어도 사장님이 되어라. 또 초심, 나는 돈이 없어도 사업을 한다. 사업을 한다는 것. 이 손정희는 아주 유명한 사람이죠. 여기 일본의 사업가인데 뭐 이것도 제가 한번 적어봤습니다. 이런 사업가라면 또 이런 것을 적어본다든지 주부도 적을 것이 많습니다. 뭐 아이 잘 키우는 나만의 비밀, 뭐 내 아이를 위한 감정 코칭, 또 육아의 기본 원칙, 부모가 가져야 할 좋은 습관, 예민한 아이의 자존감 키우는 부모의 말, 육아의 최종 목적지 등등등. 정말 육아를 하면서 뭐 우리 아이에게 맞는 음식 이런 걸 해도 되고
참고 도서도 아주 많이 나와 있어요. 제가 밑에 엄마표를 적어봤는데 제가 맨 처음 옛날에 엄마표 영어를 산 적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엄마표 반찬, 엄마표 요리, 엄마표 독서 코칭 정말 많이 있더라고요. 이런 것을 보면서 이분들도 그 제목도 참고한 거거든요. 여러분들도 제목 정할 때 다른 것을 참고해서 아까 아프니까 청춘이다를 아프니까 중년이다 한 것처럼 참고해서 쓰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여행을 이제 간다면 뭐 여행 작가의 자격, 나만의 여행 노하우, 직업으로서의 여행 작가 되기, 문명 여행하기, 나의 여행 일대기, 여행과 나에게 여행이란 뭐 이런 것처럼 또 문화 안에 여행하는 인간도 있더라고요. 그리고 인간의 힘만으로 지구를 여행하다. 뭐 대표 또 어린 왕자는 정말 유명하잖아요. 얘도 여행처럼 그렇게 다른 나라 별에 가서 쓴 것도 적어봤습니다. 또 제주 올레 여행. 제주도에 간 그것만으로도 책 한 권 쓰셨거든요. 여러분들이 간 아주 작은 지역, 뭐 아주 작은 나라 또는 한 나라의 한 지역을 갔다 온 것도 쓰셔도 너무나 좋습니다. 그것으로 왜냐하면 거기를 안 가본 사람에게는 큰 도움이 되거든요. 저도 제주도에 올레 여행은 가지 않았습니다. 올레 여행이 도대체 뭔지도 저는 솔직히 잘 모릅니다. 왜냐하면 제가 인생 전반기에 너무 치열하게 살았고, 아직도 직장 생활하고 있고, 또 후반기를 이제 시작했는데, 아직도 저를 위한 시간은 별로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 이런 것도 저에게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또 스페인도 가보지 못했는데요. 이런 것, 또 여러분들이 간 지역이 있다면 아주 작은 부분이라도 쓰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제가 최근에 어떤 뉴스에서 봤는데, 팀 홀튼이라고 캐나다에 아주 유명한 우리나라에 들어온 스타벅스처럼 유명한 커피 전문점이 있거든요. 그게 서울에 하나가 새로 생겼다 하더라고요. 제가 너무 반가운 거예요. 왜냐하면 캐나다에 잠깐 한 달 정도 갔다 왔었거든요. 근데 거기에 팀 홀튼이 아주 많은 걸 봤어요. 그래서 저도 그걸 보면서 아, 내가 만약에 자본이 있다면 한국에서 그 팀 홀튼을 열고 싶다 할 정도로 좋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기업 경영 이념이 너무 좋았고요. 거기에 나온 수익금으로 좀 힘든 사람들을 돕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게 서울에 생겼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처럼 거기에 여행을 다녀오면은 간 사람이나 가고 싶은 사람이나 바로 관심이 가져지고 또 가져집니다. 여러분들도 쓰시면 좋습니다. 또 제목을 잘 지어서 베스트셀러가 된 사례가 여러 군데가 있는데요. 이 위에 두 개는 제목을 바꿔가지고 베스트셀러가 된 사례입니다. 내 인생을 빛내줄 보물지도를 내 편이 아니라도 저걸 만들지 말라. 앞에 제목으로 했을 때는 거의 몇 권도 안 팔렸다고 합니다. 그런데 뒤로 바꾸니까 완전히 베스트셀러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 이거 아시지요? 이것을 처음에 칭찬의 힘이라고 했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안 팔려가지고 다른 데서도 계속 원고 이제 안 받고 책 안 내준다, 출판사에서 안 내준다 했는데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 이렇게 바꿨더니 세계적인 베스트셀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죽고 싶지만 떡볶이는 먹고 싶어. 이 사람도 자기가 우울증인데 우울증을 자기가 치료한 사례, 자기가 의사 선생님이랑 대화하면서 이렇게 진료받으면서 자기의 느낌 이런 것을 적었는데 완전 대박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우울증 걸린 사람들에게는 나랑 똑같은 그런 과정을 갖고 있네 싶어서 좀 이분은 그냥 용기를 내어 썼지만 정말 훌륭한 다른 사람에게 도움이 된 책이 되었습니다. 또 이렇게 여러 가지 이런 제목들이 있습니다. 제목 정할 때 금기사항이 있습니다. 이거 두 가지는 꼭 지켜주시면 좋은데요. 부정적인 문장이나 단어는 사용하지 않는다. 우리가 책 제목을 보면은 대부분 다 긍정적인 언어 또는 일반 평서문입니다. 부정적인 문장은 거의 쓰지 않습니다. 그러면 벌써 마음에 거부 반응이 온다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것을 유념하시고요. 그다음 외래어는 사용하지 않는다. 그런데 초중학생도 알 정도는 괜찮습니다. 뭐 러브라든지 그런 것들요. 예. 그리고 그런데 이 사피엔스, 너찌 이거는 쉬운 단어이기도 하지만 외국에서 이미 베스트셀러나 또 너찌는 전략적으로 이렇게 해서 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베스트셀러가 되었지 보통은 이제 외래어를 쓰지 말라고 합니다. 그다음 이제 목차 쓰기로 넘어가겠습니다. 잠시 제가 기침이 나왔어요. 기침 잠깐만 하겠습니다.
네. 이제 목차 쓰기 말씀드리겠습니다. 목차는 저번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큰 주제의 제목을 가제목이라도 정하고 그다음 들어가는 말, 맺은 말은 처음에 적어도 되지만 나중에 적어도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쓰는 것은 전자책이기 때문에 우선 한 10편 정도, 15편 정도만 되면 50페이지에서 한 70페이지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면 에피소드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한 8개에서 여기 요까지 한 요까지 10개, 에피소드 한 10개 정도면 되거든요. 그래서 쓰는 것을 1부에서 뭐 4부, 5부 해도 되고 아니면 1부, 2부만 해서 에피소드를 많이 적어도 되고 자유입니다. 1부, 2부, 3부에서 이렇게 적어도 되고요. 그 다음 이게 있는데 글을 쓰는 순서가 있습니다. 먼저 부장절인데 어, 부장절 이렇게 적어도 됩니다. 먼저 내가 사계절 우리나라 전체적인 어, 큰 주제는 우리나라 특징에 대해서 적는다 치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는 사계절이 있습니다. 그럼 사계절이 있는 우리나라의 특징을 봄, 여름, 가을, 겨울 나누어서 적는다 칩니다. 그러면은 봄에 해당하는 것, 여름에 해당되는 것, 가을에 해당되는 것 이렇게 내가 쓸 에피소드를 적어서 키워드를 적어서 에피소드를 쓰면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쓰면 안정적이긴 합니다. 왜냐하면 큰 테두리 안에서 아니, 정해서 쓰는 거기 때문에 다음에 안정적으로 이렇게 쓸 수 있는데 그러면 제 생각이 한계가 됩니다. 한계가 한정이 되어져서 이 안에서밖에 생각을 못 하기 때문에 창의적인 내용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보다 더 많은 경험을 했을 텐데도 이렇게 이렇게 구성해 버리면 물론 이렇게 구성하는 게 안정적이긴 하지만 창의적으로 글이 나오지는 않기 때문에 않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부절장으로 쓰는 순서가 있습니다. 먼저 사계절 특징을 쓰기로 했다. 그러면 계절에 해당되는 모든 내용을 이제 쓰는 겁니다. 에피소드를. 막 써놓고, 그 다음에 장을 정하면서, 여기에, 이 이야기는 봄에 맞겠다. 이 이야기는 여름에 맞겠다. 이 이야기는 겨울에 맞겠다. 이렇게 나누어서 넣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어, 이게, 이 절이 한 꼭지, 한 에피소드 하나가 되는 거거든요. 이렇게 에피소드를 먼저 쫙 적어 놓고, 그 다음에 이렇게 나눠 넣는 것입니다. 맨 마지막에 절장부, 뭐, 주제 콘셉트도 정하지 않고, 먼저 글만 쫙 뜻 적습니다. 적어서 이렇게 수렴해서 나가는 방법도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우리가 시간이 많고, 매일 내가 블로그에 그날의 일상을 적는다든지, 이렇게 하는 사람들에게는 맞습니다. 이렇게 하는 사람들에게는, 어, 제가 저번에 그, 정약용의 초서법 알려드렸잖아요. 그 초서법이 그런 방식이죠. 초서법은 매일 일어나는 일 중에서 하나씩 하나씩 적어서 대신 거기는 칸을 나누어 놨습니다. 이 서랍에는 농사에 대한 것만 넣고, 이 서랍에는 나무에 대한 것만 넣고, 이 서랍에는 옛날 고전을 읽고 느낀 점, 뭐 이렇게 칸을 나누어서 넣으면 이렇게 절만 적는다 해도 그쪽으로 글이 모이게 됩니다. 근데 이거는 우리 블로그에서도 할 수 있습니다. 블로그에서도 그 앞에 목차를 뭐 나의 일상, 내가 읽은 책, 또 내가 경험한 것, 내가 여행한 것, 내가 만든 요리 이렇게 나누어 가지고 블로그에 하나씩 오늘은 나는 음식에 대해 적어야지 하면은 내가 만든 음식에 적고 오늘은 내가 여행한 곳을 적어야지 하면 여행 챕터에 적고 이렇게 나누어서 적으면 이거는 막 1년, 2년 계속 모아 가지고 결국 책을 낼 때 쓰는 좋은 방법입니다. 그렇게 쓰면 되는데 지금 우리는 3주 만에 책 쓰기 때문에 제일 안정적인 것, 안정적으로 하면은 처음에부터 이런 뭐에 대해서 딱 규정해서 적기가 어려울 거예요. 그러니까, 주제 컨셉트만 정해서 어떤 부분에 대해서 적어야 되겠다. 그까지만 정하고, 이 장은 나중에 나누어도 되거든요. 예, 물론 장을, 네, 이 부분 적어야 되겠다. 나눠도 좋지만, 우선은 글을 무조건 적습니다. 이제 내가 그쪽으로 적어야 되겠다는 생각한 곳으로 무조건 적습니다. 이렇게 제가 물론 글 소재가 하나도 없을까 봐 매일 아침에 인생 질문을 올리잖아요. 그거 글 소재가 하나도 없는 분들에게는 이제 그걸로 내 인생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적어도 되고요. 글의 소재, 글의 주제가 있는 사람들은 그것은 다음에 참고하시고, 다음에 블로그나 자기가 개인적으로 쓸 때 참고하시고, 자신의 쓰고자 하는 자신의 전문적인 내용으로 이렇게 매일 한 꼭지씩 쓰십시오. 그렇게 해서 네, 나중에 장을 구성하면 대표님. 됩니다. 네네. 네, 이거 대기실 좀 풀어주시면 안 될까요? 지금 다시 네? 컴퓨터 들어가고 있는데 안 들어가서요. 죄송합니다. 네네. 네, 네, 지금 네. 컴퓨터로 좀 들어가려고요. 네. 잠깐만요.
뭘 풀어주면 되죠? 잠깐만요. 대기실로 풀어주셔. 되어 있는 것 아, 같은데요. 예, 네. 죄송합니다. 잠깐만요. 아, 죄송합니다. 이게 저도 처음에 지정을 해놔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아, 네. 죄송합니다. 네. 아, 이게 저도 처음에 이 줌에 설정을 해놔야 되는데, 설정을 잘했다 생각했는데 못해서 이렇게 계속 수락을 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너무 죄송합니다. 네, 지금 이거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제 글 쓰는 걸 부장절로 할 수 있는데, 어, 이렇게 하면 안정적이지만 제가 쓰는 글이 책 꼭지, 한 꼭지 한 꼭지가 이 안에만 계속 수렴해야 되기 때문에 창의적인 생각이 나올 수 없기 때문에 이 절을 먼저 적으라 했습니다. 이게 한 꼭지에 해당되는데, 어, 한 꼭지 한 꼭지에 해당되는데, 그 내가 가진 경험 또는 내가 쓰고자 하는 그 주제에 부합되는 글을 매일 한 꼭지씩 적습니다. 이 매일 한 꼭지씩 적은 것을 나중에 수렴해서 장을 나누어도 됩니다. 장에 해당하는 제목을 나누면 됩니다. 이렇게 처음에 이렇게 앞에를 정해서 뒤로 가는 방법, 또 뒤에 한 꼭지씩 써서 앞으로 수렴하는 방법이 있는데, 저는 큰 테두리 안에서 주제와 컨셉트를 정하고 매일 한 꼭지를 써서 소제목을 만들기를 권합니다. 그것이 쓰기가 편한 방법입니다. 예, 마인드맵이 있는데요. 마인드맵처럼 내가 쓴 소재를 이렇게 절을 하나씩 써서 나중에 수렴해도 됩니다. 이거 제가 책 쓰기 목차 워크시트를 드렸잖아요. 이걸로도 방법 활용하시면 됩니다. 어, 이거는 제가 여기에 쓴 제 소제목은 200페이지 쓰는 거기 때문에 책에 200페이지였기 때문에 200페이지 가까이 되었기 때문에 이것은 다 지우시고 여러분들은 뭐 3개 장을 3개 정도로 한다면 안에는 한 두세 개, 세네 개 써도 되고요. 또는 이거 2개 한다면 이 안에 절이 더 많아지겠지요. 여러분들이 나누어서 그거는 그 자신이 쓰고자 하는 그 제목과 또 쓰고자 하는 주제에 맞게 이렇게 나누어서 쓰시면 됩니다. 이것을 활용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내가 이 장에는 이번에는 이 에피소드를 쓰고 싶다. 에피소드, 어떤 에피소드인지 하나씩 쓰고 그때 한 특별한 경험이 있으면 또는 그것과 연결할 명언 또는 책에서 본 내용, 책에서 좀 감동적인 내용 이렇게 해서 함께 글을 쓸 때 넣어서 쓰시면 아주 훌륭한 하나의 챕터에 한 꼭지의 글이 됩니다. 이것을 이제 매일 한 꼭지씩 쓰는 겁니다. 제가 드린 엑셀 워크시트에 내가 쓰고자 하는 절에 대한 또는 큰 테두리, 저를 제목을 생각 못했다 이것은 한 꼭지 한 꼭지 제목이니까 이 큰 테두리를 우선 정해 놓으시고 여기 한 꼭지씩 만들어 넣어 가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냥 쓰면 막막하니까 그때 해당하는 에피소드, 특별한 경험, 그리고 명언이나 위인들의 책에서 본 내용, 이것을 한 줄씩이라도 적어 놓아서 조합하시면 좋습니다. 이렇게 평범할수록 책을 써야 합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사회적으로 위치가 있고 유명한 사람만이 책을 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극히 평범하기 때문에 우리 일상세가 흘러가는 시간인 크로노스의 시간을 특별한 카이로스의 시간으로 만들기 위해서 책을 쓰셔야 됩니다. 이제 5주 만에 전자책 출간하기는 이런 순서로 이제 할 것입니다. 내일부터요. 3월 22일부터 물론 토일도 적어도 되지만 제 같은 경우는 토일이 바빠서 잘 못 적습니다. 물론 월요일부터 또 습관을 만들기 위해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매일 한 편씩 블로그에 써서 올려주십시오. 쓰셔서 올려도 부끄럽게 생각하지 마시고 다른 분들이 다 바빠서 다른 사람 글 다 못 읽어요. 저도 그렇더라고요. 저도 옛날에 글쓰기 챌린지 많이 했거든요. 많이 했는데 제 글 쓰기가 바빠서 다른 글을 잘 못 읽어요. 그러니까 부끄럽게 생각하지 마시고 블로그에 쓰는 게 편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 블로그에 들어가서 어 함께 친구 맺기 해가지고 제가 거기에 첨삭을 해드릴 겁니다. 그 밑에 비밀 댓글로 첨삭해 드릴 테니까 블로그에 써서 올리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글 올리는 기간은 내일 3월 22일부터 4월 11일까지입니다. 물론 더 많이 쓰셔도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5주를 쓰셨으면 나머지 4월 18일이 마지막 강의인데요. 그때까지 퇴고를 해야 됩니다. 퇴고는 뭐
해밍웨이가 자신의 노인과 바다를 200번이나 퇴고를 했다고 해요. 그만큼 퇴고는 많이 할수록 좋다고 하거든요. 그 처음에 글을 쓸 때는 정말 문장이나 뭐 글자 틀린 거 이런 거 전혀 생각하지 마시고 제가 저번에도 한번 설명드렸듯이 브레인 덤프라고 머릿속에 있는 모든 생각들을 다 끄집어내서 쓰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막 집어넣어서 써서 퇴고할 때 다 고치면 되거든요. 그래서 음, 퇴고할 때 일주일 동안 자신이 쓴 글을 퇴고를 하면서 그렇게 이제 좋은 글로 완성해가지고 마지막 또 11일 날, 11일까지 쓰시고 11일 날 그때 제가 그 표지 만드는 방법을 알려드릴 겁니다. 그러면 그때 만드셔도 되고 일주일 동안 퇴고하면서 또 스스로 또 더 만드셔도 됩니다. 그리고 그때 자기소개 글을 또 준비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뉴페이퍼에 등록할 때 자기소개 글을 넣어야 되거든요. 이것까지 준비가 다 되면은 뉴페이퍼 4월 18일에 전자책 등록할 때 바로 탁 등록할 수가 있기 때문에 물론 등록하고 거기에서 등록 신청해서 딱 등록이 되기까지 뉴페이퍼에서 한 2, 3일이 걸립니다. 한 3일에서 일주일, 5일 정도 걸릴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뉴페이퍼에서 ISBN 등록하는 센터에 이 전자책들을 다 등록시켜야 되거든요. 그래서 ISBN을 받아야 되는 그 기간이 2, 3일이 걸립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또 등록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4월 18일 날 등록하면은 바로 딱 등록이 되는 게 아니라 한 며칠이 걸립니다. 그래서 4월 18일 날 무조건 함께 등록하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3월 22일부터 4월 11일까지 주 5일 10여 번 정도 또는 더 써도 됩니다. 무조건 쓰셔가지고 이번에는 꼭 모두 다 5주 만에 전자책을 출간하는 걸로 그렇게 정해 보도록 합시다. 이렇게 순서로 진행됩니다. 네. 책은 성공해서 쓰는 것이 아니라 써야 성공합니다. 책 쓰기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공유 중지하겠습니다. 네.